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한 번만 긍정적으로 대답해보면 그 순간은 당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습관적으로 계속 던지다 보면 며칠에서 몇 달, 그리고 몇 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마땅한 순간들이 쌓여 마침내 마땅한 삶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숨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 지은이 마샬 골드 스미스, 마크라이터, 옮기니 안솔비, 발행 한국경제신문, 발행일 2023년 4월 3일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를 줄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최고의 리더십 구루로 알려진 마샬 골드 스미스 박사의 최신작 숨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 The Earned Life가 출간되었습니다. 구글, 보잉,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CEO와 임원들을 상대로 그들의 발전과 변화를 돕는 경영, 인생 컨설턴트 역할을 해왔던 저자가 오랫동안 느낀 공통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리더들, 겉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결국 후회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주목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후회의 불가피한 특성을 인정하되 그 빈도수를 줄여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운명을 바꾸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초대형 크기의 실존적 후회다. 실존적 후회에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다가 너무 늦게 마음을 바꾸는 경우나 사랑하는 사람을 아쉽게 놓치고 마는 경우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을 고용하려는 사람들보다 자기 능력을 훨씬 더 의심하는 바람에 완벽한 일자리를 거절하기도 한다. 또는 학업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 퇴직한 뒤에 과거를 돌아보며 여가를 더 즐기면서 일 외에 취미를 키웠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기도 한다. 물론 실존적 후회를 피하기란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우리가 만족감에 더 집중한다면 가능하다. 주어지는 기회를 잘 받아들인다면 심지어 우리가 이미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후회를 피할 수 있다. 내가 아는 만족감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만족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쓴 이전 책들을 읽은 독자라면 나의 친구 앨런 멀럴리를 향한 숨길 수 없는 존경심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앨런은 만족감으로 가득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2006년 앨런이 보잉 커머셜 에어플레인의 CEO로 있을 당시 그는 포드 자동차에서 CEO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는 그의 유일한 직장이었던 보잉을 떠나는 것에 이해득실을 따져보고자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나는 과거 그의 경영 코치이기도 했기에 유일하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매우 뛰어난 리더였고 어떤 경영직을 맡아도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머지않아 그에게 다른 회사를 이끌 여러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를 보잉에서 끌어낼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거나 도전적인 자리는 거의 없을 테지만 말이다. 어떤 제안이든 특별한 기회여야 했다. 포드 자동차를 되살리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은 좋은 기회가 분명했기에 나는 예전에 했었던 조언을 상기시켜 주었다. 마음을 열어라. 앨런은 처음에는 포드 자동차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이 자동차 대기업을 부활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정보를 계속 수집했고 포드의 CEO 자리를 모든 측면에서 재검토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포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후회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마음을 여는 데 집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후회는 부수적인 문제다. 이 책 제목을 후회 치유법이라고 지으면 어떨지 잠깐 고민하기도 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후회는 우리가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모든 일이 실패했을 때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낯선 존재다. 후회는 피해야 한다. 그렇지만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후회에 대한 공식적인 방침은 불가피한 특성을 인정하되 빈도수를 줄이자는 것이다. 후회는 복잡한 세상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막는 균형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주된 주제는 바로 만족한 삶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를 마땅한 삶, earned life라고 부른다. 새로운 호흡 인식 체계. 석가모니가 숨을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라고 한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글자 그대로를 의미했다. 부처는 삶이란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로 이어지는 끊임없이 환생하는 순간의 연속이라는 가르침을 전달했다. 선택과 행동으로서 당신은 한순간 기쁨과 행복, 슬픔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새로운 호흡마다 감정은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진다. 그 감정은 과거에 당신이 경험한 것이었다. 당신이 다음 호흡에 또는 내년에 일어나길 바라는 어떤 일이든 그건 또 다른 당신, 즉 미래의 당신이 경험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방금 숨을 들이쉰 현재의 당신이다. 나는 부처의 말이 옳다는 가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불교로 개종하라는 뜻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 생각하고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인식체계로서 부처의 통찰력을 고려해 달라는 것뿐이다. 불교에서 중심으로 삼는 개념은 무상이다. 즉, 현재의 감정과 생각, 물질적인 소유는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호흡을 채우는 시간만큼 짧은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통제, 동기, 즐거움 등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손에 잡히자마자 돌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삶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상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사실 사람의 정체성과 특성이 통일되고 하나뿐이라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서구식 인식체계는 무상에 반대되는 현존하는 관점이다. 이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언제나 같은 결말로 끝나는 동화와 같다. 서구식 인식체계는 미래에 더 좋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 다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1. 어떤 성장을 했든 과거의 나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고 2.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쭉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것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는 수학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A를 받은 뒤 이제부터 영원히 학점이 A인 학생일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성격이 굳어져서 영원히 바뀌지 않거나 또는 한 번 올라간 집값이 영원히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만큼 타당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위대한 언젠가 땡땡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병이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승진을 하고 테슬라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자 한 조각을 다 먹고 단기적 또는 장기적 욕구에 대한 어떠한 증표라도 얻어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한다. 물론 마침내 증표를 얻게 되면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또 다른 증표를 얻고 싶은 마음이 피어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된다. 우리는 조직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원한다.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포장해갈 피자 한 조각을 더 주문한다. 우리는 부처가 말하는 악귀의 세계에 살며 계속 배를 채우지만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나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한다. 바로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의 순간을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대단한 업적을 성취하는 데 익숙한 고객들에게 새로운 호흡 인식 체계를 설명하면 그들은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는 즐거움이나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 기대감보다 현재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린다. 미래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고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놀랍게도 현재의 순간은 부차적인 생각일 뿐이다. 점차 나는 고객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그들이 최근 또는 오래전에 저지른 큰 실수로 자신을 자책할 때면 나는 그만하라고 말한 뒤 다음 내용을 따라하라고 부탁했다. 그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일이다. 현재의 나는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의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를 떨쳐버리는 만인 공통의 제스처를 취하게 한 뒤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잊어버려. 그렇다면 새로운 호흡 인식 체계와 마땅한 삶을 사는 것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연관성은 스위치를 탁 켜서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다. 당신이 얻은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세상의 변덕과 무관심에 의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소중한 소유물 역시 거의 날마다 또는 매 시간 어쩌면 숨을 쉴 때마다 끊임없이 다시 얻어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나의 고객들에게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는 일은 그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 즉 고객들이 과거에 가장 빛나던 순간을 재현하고 싶어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러한 사례를 과거의 운동선수나 CEO의 삶을 살다가 현재 새로운 삶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생생하게 확인한다. 그들이 향수에 젖어 과거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15년 전에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이든 6개월 전에 2만 명의 조직을 이끌 때든 그들을 현실로 돌아오게 해서 더 이상 존경받는 운동선수나 위험 있는 CEO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내 의무다. 과거의 업적은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이다. 당신이 소셜미디어에서 꾸준히 팔로우하는 유명 인사를 보며 대리 만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유명 인사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 서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그저 과거의 명예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 당시에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었던 명성과 관심, 존경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는 희미해졌다.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은 더 이상 만족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보다는 얼마나 덧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차없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지에 대한 후회의 한탄에 가깝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고 무엇을 성취했는지 추억에 젖은 채로는 만족감을 되찾을 수 없다. 만족감은 오로지 지금 당장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얻어야 한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농구 감독 필 잭슨은 1990년대 중반 시카고 불스에서 연이어 NBA 우승을 차지한 뒤 1998년 세 번째 우승 반지를 노리던 당시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순간에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 사실 우리는 마땅한 자격을 얻는 삶을 결코 끝내지 못한다.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히 이루었어, 이제 다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침표란 없다. 숨이 멈추는 순간에나 가능할 것이다. 성공 체크리스트. 1976년 27세였던 나는 동기부여, 능력, 이해, 자신감에 관한 박사 논문을 썼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성공에 필요한 4가지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자질로 구분했다. 동기부여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실패와 좌절을 만나도 추진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다.
능력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성과 기술을 가지는 것이다. 이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이다. 자신감은 한 번 시작한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전에 해본 일이든 처음 시도하는 일이든 상관없다. 이 네 가지 자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수적인 성공 요소다. 이 도구 상자에서 한 가지 요소만 제거해도 실패할 확률이 급격하게 커진다. 또한 이들은 업무별로 한정적이라는 특성도 명심해야 한다. 인생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힘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동기부여를 얻고 여러 개가 아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능력과 이해, 자신감에도 같은 특성이 적용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한정적이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모든 것을 알거나 모든 상황에 자신감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는 1976년에 27세의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영 코치로서 40년 동안 일하면서 네 가지 특성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당시의 내 논문은 틀렸다기보다 불완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욕구, 재능, 지능, 자기 신념이라는 뚜렷한 색깔만 가지고는 성공이라는 그림을 색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든 구체적인 일이나 목표를 위해서는 조력과 이를 수용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훌륭한 요리사가 요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은 바로 미즈 앙 플라스라는 개념이다.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주방에 배치하고 사전 준비를 마친다. 그 다음에 요리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체크리스트처럼 미즈앙 플러스는 가장 투박한 준비 도구인 반면 요리사의 동기부여, 능력,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다잡는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준비된 요리사는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즉 평범한 재료로 특별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당신에게 중요한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미장 플러스로서 이 성공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하라. 이 일에서 동기부여를 얻는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과거의 성취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는가?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는가? 6가지 요소들은 정렬을 이루어야 하고 서로 발전돼야 한다. 원하는 대로 메뉴를 조합할 수 있는 아라카르트가 아니다. 5가지 요소는 강한데 나머지 하나는 약점이어선 안 된다. 모든 요소는 당신에게 특별한 자질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큰 변화를 앞두었을 때 따져봐야 할 핵심 질문의 이상적인 조합이기도 하다. 각각의 항목을 살피다 보면 모든 요소가 준비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라. 남은 삶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답을 찾아야 하는 깊이 있고 다면적인 문제다. 기본적인 질문은 하나의 요소만을 다룬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중대한 결정에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4-5가지씩이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된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설명만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다른 이유를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그를 사랑하는가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당신의 고객은 누구인가도 그렇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 정말 진심인가? 또는 무엇을 향해 달리는가도 마찬가지다. 현실과 당신의 능력 및 의도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하는, 즉 어려운 진실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표현의 질문이 기본적인 질문이 될 자격을 얻는다.
사람들에게 인생의 큰 변화에 관한 조언을 할 때 물어보는 가장 흔한 질문은 그 대답만큼이나 기본적이다.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사람들은 쉽게 놓치고 만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기 마음속에 이상적인 장소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기에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그제야 미래에 대한 진짜 고민이 시작된다. 이상적인 장소에서 온종일 무엇을 하는 상상을 하는가? 그곳에서 의미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과 떨어져 지내는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이상적인 생활 방식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하와이나 스위스 알프스라고 대답한 사람은 뉴욕이나 베를린이라고 답한 사람과 같은 생활을 상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프스에서는 브로드웨이 공연을 볼 수 없고 베를린에서는 산맥을 오를 수 없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다음 질문은 그곳에서 매일 무엇을 할 생각인가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본적인 질문의 진가가 드러난다. 기본적인 질문은 기본적인 대답을 내놓게 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더 많은 질문을 계속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생활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깨닫는다. 가끔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만족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또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럴 때 창의력이 시동을 건다. 열망, 현재보다 미래의 특권을 줘라. 나는 외아들이지만 만약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면 그건 프랭크 바그너였을 것이다. 프랭크와 나는 1975년에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같은 과에서 같은 교수의 수업을 받았고 같은 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같은 멘토를 두었고 경영 코치라는 같은 직업을 갖게 됐고 남부 캘리포니아에 정착했으며 항상 차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살았다. 우리 모두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이도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도록 돕는 데 있어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는 예비 고객에게 프랭크를 추천한다.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가정을 꾸려왔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에 있어 우리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프랭크와 나는 똑같은 이력서와 기회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만족감을 찾는 전략은 서로 달랐다. 프랭크는 균형 잡힌 삶을 원했던 반면 나는 오히려 과도한 불균형이 편안했다. 우리는 상대방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는다. 현재 70대 초반의 나이에 누구도 후회에 짓눌려 살지 않는다. 각자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 만족을 얻기 위한 일생의 전력 질주 끝에 우리는 모두 금메달을 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행동, 현재 하고 있는 것, 야망, 성취하고 싶은 것, 열망, 되고 싶은 모습. 이 질문의 답은 3가지 독립적인 변수에 있다. 행동, 야망, 열망은 각자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과정을 결정한다. 행동의 구체적인 정의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에 대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전화를 걸고 일요일 오후에 몇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비교적 활동량이 적은 행위까지 우리가 온종일 하는 모든 구체적인 일을 지칭한다.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결국 행동에는 의식적인 선택이 반영된다. 행동의 기간은 그 순간에 즉각적이며 그래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 방금 그렇게 했어. 때로 우리의 행동은 야망이나 열망을 위해 실행된다. 프랭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그는 몸무게가 72kg보다 조금만 늘거나 줄면 언제라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때에 따라 더 먹거나 덜 먹었다. 그리고 삶의 다른 영역도 똑같은 방식으로 통제했다.
이와 반대로 나는 업무와 관련 있지 않은 한 내 행동을 규제하는 편은 아니었다. 일에 관해서만 규율 면에서 프랭크와 나는 대등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행동은 찰나의 기분이나 더 심하게는 명시된 목표에 영향을 받는 목적 없는 행동이다. 야망은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다. 분명한 목적을 좇는 것이다. 그 목적을 성취하는 순간 끝이 나는 시한부다. 또한 측정할 수 있다. 우리의 야망은 하나가 아니다. 직업이나 취미생활, 신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방면에서 아주 많은 목적을 동시에 품을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일 것이다. 열망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을 말한다. 분명하고 일시적인 그 어떤 목적보다 더 큰 목표를 좇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부모가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더 일관되게 구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균형 있는 삶을 사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프랭크는 청년기부터 이 분야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나는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라서 60세가 되기 전에는 원대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야망과 다르게 열망은 확실한 결승 지점이 없다. 무한한 기간이 주어진 연속적인 과정이다. 열망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지만 설사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야망과 열망을 동의어로 취급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이 둘은 똑같지 않다. 야망은 결승선이 있는 구체적인 목적을 좇는 것이다. 우리가 X라면 Y를 성취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Y에 도달하게 되면 새로운 야심찬 목적이 생기지 않는 한 특정한 야망은 끝이 난다. 반대로 열망은 자기 창조와 자기 검증의 지속적인 행동이다. X가 Y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X가 Y로 진화하는 것이며 이는 곧 Y 플러스 또는 Y 제곱이 될 수도 있다. 야망과 열망만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의 전부는 아니다. 세 번째 변수인 행동이 없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내가 이들을 독립적인 변수라고 부르는 것은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나 일주일 동안 나의 행동 일지를 작성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산적이거나 산만하거나 게으르거나 잡무를 처리하며 보낸 시간도 합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야망과 열망으로 형성된 목적과 연관 지을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개발은 야망과 열망에 함께 협력하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세 가지 변수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돼 서로 돕는다면 우리는 무적이 된다. 만족감이 주어질 것이고 후회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직접 실행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열망은 새로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야망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발전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로 우리를 인도한다. 칼라드 교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열망을 예시로 든다. 당신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취미를 갖고 싶다는 가치 있는 계획을 하나 세웠다. 그 이유는 순수한 호기심일 수 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일지 모른다. 어쩌면 영화에서 파헬벨의 카논이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와 같은 유명한 클래식 작품을 듣고 더 많이 찾아보고 싶을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노력을 쏟을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느낄지 지루해할지 또는 얻고 싶은 새로운 가치가 정말로 귀중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책을 읽고 음반을 듣고 콘서트를 가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모임을 가진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남들이 부러워하는 배경 지식을 쌓았다. 이것이 바로 열망이 준 선물이다. 또 다른 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해도, 예를 들어 가구 제작 기술을 배운다 해도 클래식 음악에 관한 배경 지식은 언제나 남아있다. 마치 정체성의 일부가 된 능력이나 도덕적 가치처럼 말이다. 야망으로 얻은 잠깐의 행복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다. 열망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에 있어서 거대한 차별화 요인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믿음이나 위험하더라도 보상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없어서 위험한 도전을 주저한다는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한다. 그들은 결과가 보장된 선택은 애초에 위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이 그 가치를 서서히 드러내고, 운이 좋다면 계속 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점진적 과정이라는 것도 모른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로스쿨에 입학해 3년 동안 수업을 듣고 늦게까지 공부해야 한다. 입학 첫째 날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오랜 여정과 뜻밖의 일과 고난을 경험한다. 그리고 법조계에 완전히 발을 담그거나 아니면 이건 내 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무언가를 열망함으로써, 즉 그 과정을 즐기거나 인내하거나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결과를 선호하는지 알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을 만족감을 이해하기 위해 열망을 겪어야만 한다. 단순한 상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정교하면서도 단순한 역학관계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열망 속에서 법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 전념하고 결국 훨씬 훌륭한 변호사가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생을 바칠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또한 이로써 열망은 더욱 효과적인 후회 회피 방법이 된다. 후회 회피가 열망의 핵심 요소는 아니지만 함께 따라오는 보너스는 맞다. 열망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노력이 만족스러울지 헛될지 아주 조금씩 알게 되고, 이는 곧 언제든지, 특히 비참한 상황에서 후회가 뿌리 내리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의 기쁨을 찾기 위한 열망을 추구하는 도중 장애물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바랐던 기쁨이나 고상한 감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원래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음악을 듣고 연주회에 가고 악보를 공부하는 노력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졌다. 도전 의식을 돋구었던 열망은 귀찮은 일이 됐고 이미 충분히 배웠다. 낭비된 시간과 에너지를 후회하기 훨씬 전에 열망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는 없다. 후퇴한다는 것이 수치심이나 실패를 뜻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숨길 수 없는 야망과 다르게 열망은 숨겨진 능력과 가치의 추구를 포함하는 사적인 문제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만 안다. 그 결과도 당신만 판단할 수 있다. 새로운 당신이 돼가는 느리지만 꾸준한 변화도 당신만 인지한다. 새로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는 노력에 따른 만족감은 당신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할 힘 또한 당신한테만 존재한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열망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재능을 완전하게 하는 필수 동기부여 기능을 한다고 극찬하면서도 잠시 멈춰서 다시 고민하라고 말해주는 초기 경고 시스템처럼 중요한 제동 기능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열망은 최고의 친구로서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고 시간 낭비를 멈추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고작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게 전부인 오랜 야망을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열망은 현재보다 미래를 우선시하는 행동이다. 권력이 과거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것이다.
아무리 위험을 회피한다 해도 무언가를 열망한다면 약간의 도박을 선택하게 된다. 시간과 에너지라는 돈을 가지고 미래의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데 내기를 거는 것이다. 당신이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지 놀랄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 숨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셜 골드 스미스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로서 전 세계 200명이 넘는 CEO와 임원들, 경영팀에게 경영 코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주로 기업 임원들을 코칭하는 일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인생과 커리어에 관한 코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 누가 봐도 직업적 성취와 지위, 재력과 신망을 쌓아오며 성공한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보다 후회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바탕으로 최고의 선택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최대의 노력을 투자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 하지만 그 마땅한 보상도 자신의 더 큰 인생의 목표와 연결되어야만 만족한 삶,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는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라는 석가모니의 말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물질적 소유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실수는 놓아버리고 숨 쉴 때마다 새로운 나로 거듭나며 만족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이 책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A3총사가 등장하는데요. 행동, 야망, 열망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야망, 즉 현재 성취하고 싶은 것과 열망, 즉 되고 싶은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야망은 결승선이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좇는 것이기에 달성하고 나서 행복한 그 감정도 이내 사라져 버리지만 열망은 삶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 하겠죠. 저자는 우리가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시에 집중할 때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마땅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많은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2부에서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이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공감하고 코칭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례와 예시들을 담고 있기에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읽어 나가기보다는 한 파트 한 파트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읽어 나갔을 때 더 많은 성찰을 가져다 주는 책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저자의 무수한 경험들 속에서 나오는 자기 개발에 관한 깊은 통찰을 읽는 매 순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처럼 삶은 매 순간 마땅한 삶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